네, 좀 익숙하지 않은 분위기에 네, 제 하던 일 또 전공하고 많이 달라가지고요. 발표하는 수준도 다를 것 같고 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저는 뭐 주로 공대를 나와서 석사기에선 도시와 관련된 공부를 했는데 박사 과정을 진학할 때 농업에 관심이 생겨가지고 박사 학위를 공학적인 베이스로 공부는 했지만 논을 주제로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농업 농촌 일을 주로 하게 됐는데요. 그 중간에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고 만들었던 회사가 농촌 지역에 있는 농촌 마을들을 컨설팅하는 일을 했고요. 여하튼 그 이후로 현장에서 계속 활동을 하다가 얼마 전에 이제 대학에 가서 조금 이제 뭐 후학들을 좀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시작해 볼까요? 나눠드린 자료에 있는 목차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의 역사 중요성은 뭐 대부분 아시는 내용일 거라서 오늘 발표에서는 조금 생략하고요. 여하튼 간에 이제 우리 농업이라고 하는 거가 지금 기후 위기 시대를 맞고 있고 또 오늘 주제이기도 하지만 4차 산업혁명과 연관되지 않을 수 없어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네 번째쯤에 아마 지금 인공지능과 로봇은 대체할까라고 하는 거에 좀 결론을 좀 이야기하고 마지막에는 뭐 그런 농업, 농촌 또 우리 삶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좀 하면 좋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좀 지을까 합니다. 농업의 역사나 중요성은 이제 아까 넘어간다고 말씀을 좀 드렸고 기후 위기 시대를 지금 맞고 있는데요. 아까 우리 우희정 교수님께서 조금 말씀하셨지만 그 심각성에 대해서는 많이 인지를 못하다가 사실 코로나 이후에 심각성들을 인지해서 정부도 지금은 발빠르게 조금 움직이고 있어 보입니다. 아무튼 뭐 대강 이해하시는 것처럼 지구의 기온은 올라가고 있고 이 기온은 온난화가스가 주범이고 온난화가스의 대부분은 화석연료 연소에서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는 산업화 이전보다 2도씨가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는 되돌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물리학적으로는 비가역적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돌아가서 대기 중에 있는 온실가스를 우리가 저감하더라도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순간을 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고 그래서 2도씨까지 올리면 안 되고 1.5도씨까지가 한계선이다. 그래서 1.5도 이상 올라가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게 지금 전문가들의 견해이고 국제회의에서도 요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많은 나라들이 뭐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얘기를 쓰고 있고 넷제로 뭐 이런 말을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2050년에는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와 흡수되는 이산화탄소가 같게 해야지만 이 1.5도를 맞출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이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에 따라서 많은 나라들이 뉴딜,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사업들을 지금 만들어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린 뉴딜뿐만 아니라 디지털 뉴딜을 같이 묶어가지고 한국판 뉴딜이라고 이야기를 짓고 2025년까지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한데 뭐 이렇게 그림으로 보셔서 알겠지만 되게 산업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드시죠. 이걸 가지고 더 선진국으로 우리 도약하자 뭐 이런 의미가 훨씬 많아서 생태 위기, 기후 위기의 근본적인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느냐 이거에 대한 조금 의문이 조금 많이 듭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발을 내디딘 것도 많은 뭐 진전이 일어난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린 뉴딜과 관련해서는 한 3가지 정도의 굵직한 사업들을 놓고 2025년까지 73조가 넘는 돈을 투자하고 이걸로 65만 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거라고 정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없어지는 일자리도 있겠죠. 뭐 쉽게 상상하실 것처럼 석탄 발전소를 없애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일자리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는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하는 개념을 써서 매몰되는 산업에 있는 노동자들을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일이 병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된 계획이 그린 뉴딜에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 한데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일자리 차원에서
석탄 발전소에서 일하던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태양광 발전시설로 바로 옮길 수 없다는 겁니다. 개인 차들도 굉장히 많을 거고 그거보다는 사회 안전망이 더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민주노총에 있는 정책국장이 했고요. 더 근본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김현우 박사 같은 경우가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부터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노동연구원의 이정희 박사는 사실 뭐 생태 위기나 기후 위기 이거와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량 생산, 대량 소비, 과도 성장주의 이것에 대해서 우리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이제 우리가 일종의 우리 삶을 또는 문명을 전환해야 되는 뭐 그런 시점에 닥친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유창복이라고 뭐 저하고는 동지인데 서울에서 공동체 활동을 하는 활동가인데요. 이 친구는 지역사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로컬 뉴딜 뭐 이런 말을 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뭐 그린 뉴딜에 대한 비판과 함께 대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농업은 어떠냐라고 하면 일종의 이제 피해자이기도 하죠. 기후가 바뀌면 농업 생산량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키울 수 없게 되는 피해자인데요. 한편으로는 가해자입니다. 왜냐하면 농식품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 세계 배출량의 26%를 차지하고 있고요. 특히 가축을 생산하면서 만들어내는 메탄가스가 있는데요. 가축들이 되새김을 하면서 이 메탄가스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거가 이산화탄소의 21배의 온실 효과를 나타내고 있어서 전 세계 온실가스 기여도의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 자체가 가해자이기도 한 거죠. 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해결사가 될 수 있는데요.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정책은 우리가 배출하려고 하는 이산화탄소를 줄이자는 정책인데요.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농업은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식물의 광합성으로 끌어들여서 그걸 토양 안에 저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화 이후에 토양 안에서 대기 중으로 나왔던 이산화탄소가 이미 온난화를 일으키는 증가된 이산화탄소의 60% 정도가 토양으로부터 배출됐다는 거죠. 이 얘기를 거꾸로 한다면 뭐냐면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토양으로 다시 잡아넣는 잠재력을 토양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배출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다시 토양 안에 저장시키는 적극적인 활동을 하려면 그것은 농업밖에 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농업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된 건 2000년에 호주에 가서 퍼머컬처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됐었는데요. 이거는 빌 모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창안한 건데요. 퍼머넌트와 어그리컬처의 합성어고요.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농사, 생활 기반들을 만들어내는 건데요. 최근에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이 퍼머컬처를 사람들이 더 많이 주목하고 있고 기후 위기 시대의 삶의 양식 또는 농업 방식을 퍼머컬처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일부 활동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외국에서 퍼머컬처를 활동하는 사진들인데요. 퍼머컬처는 기후 위기 시대에 지구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유럽에서는 for 10,000 이니셔티브 이렇게 하는 운동단체가 생겼는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 토양 안에 잡혀있는 이산화탄소의 탄소의 양을 매년 0.4%씩만 늘린다면 우리가 이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다.
이걸 전문가들이 제시했고 이것에 따라서 어떤 나대지 같은 경우에도 계속 살림을 심거나 아니면 도시에서도 농업을 하거나 이런 운동을 벌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국제적인 운동단체가 생겼고요. 이 운동단체와 함께 우리가 퍼머컬처를 도입한다면 아마도 농업이 기후위기를 막는 그런 해결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기후위기 시대에서 농업을 한번 살펴봤고요. 4차 산업혁명은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셔서 4차 산업혁명의 내용은 조금 넘어가 보고요. 한데 이것과 관련된 비판이 있긴 합니다. 1차, 2차, 3차 산업혁명에 비하면 생산성이 크게 늘지 않았다. 그리고 영향도 크지 않다라고 하는 전문가들도 있고요. 케임브리지 대학의 장하준 교수는 인공지능보다 세탁기가 더 많은 것을 바꿨다고 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유독 우리나라만 떠들썩하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이게 뭐 정부 기업 전문가들이 결탁한 산물이다 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아무튼 하지만 아까 쭉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삶은 변하고 있고 특히 노동과 일자리가 받는 영향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뭐 보시는 것처럼 뭐 전기자동차가 보급되면서 주유소라고 하는 일은 일자리 또는 사업은 없어지겠죠. 인공지능 자동차가 보급되면 운전기사는 없어질 건데요. 저도 여기까지는 생각했어요. 근데 이 자동차가 사고가 나지 않으니까 보험사도 없어지고 공업사도 없어진다는 거죠. 자동차를 튼튼하게 만들 필요가 없어서 큰 자동차 공장도 없어질 거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30년 뒤에 뭐 30%가 없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최근에는 뭐 50%, 60% 지금의 직업들이 없어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농업에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생산 요소 투입이 최적화될 것이다. 데이터에 의해서 생산을 하게 돼서 또는 유통도 효율화질 것이다. 그러다 보면 물리비도 절감되고 수급도 안정되고 농업의 문제는 수급 불안정이 가장 큰 문제였잖아요. 이게 이제 인공지능의 힘을 입어서 이것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젊은 친구들의 창업도 촉진할 것이고 일자리도 창출할 것이다. 이런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현장에서는 이렇게 인공지능과 로봇을 쓰고 있고요. 스마트팜은 2016년에 비하면 2020년에 엄청난 면적으로 확대됐습니다. ICT 축사라고 해서 축사 관리를 인공지능이 하는 건데요. 이거 같은 경우도 거의 뭐 10배에 가까울 정도로 많은 농가들이 지금 뭐 인공지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뭐 통계적으로도 생산성 향상 또는 노동력이나 병해충 감소 또는 뭐 이런 것들이 증명이 돼서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지금 정책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민단체에서는 또 여전히 약간의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농민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건 기업을 지원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기업에서 일하는 농민 노동자만 남을 거다. 농업 노동자만 남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청년들이 이런 지원 사업을 지금 많이 받고 있는데요. 결국 빚쟁이가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생산할 수 있는 농산물은 그렇게 다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 농업이 발전하게 되면 농업 분야의 다양성은 줄어들 거라고 하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일부에서는 이렇게 키운 농산물을 소비자들이 선호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가 아직 증명되지 않았다. 라고 하는 비판도 있습니다. 약초 같은 경우에는 뭐 스마트팜에서 생산한 약초가 현저하게 기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보고도 있고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링겔 맞고 키우는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들어서요. 두 가지 농산물이 있으면 가급적이면 스마트팜에서 만든 걸 안 먹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두 가지 사항을 놓고 과연 우리가 아까 이제 제 발표의 제목인데요. 제목에 가까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인공지능과 로봇이 농부를 대체할 것이냐 또 그렇게 대체하는 것이 기후위기도 막을 수 있을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묶어가지고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볼 때 인공지능과 로봇이 대체하는 건 노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개념은 자본이 인간의 능력을 돈으로 사는 사회적 관계를 노동이라고 합니다. 그 위치를 우리는 일자리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이 노동과 상관없이 사람들은 일을 해왔거든요.
그 일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노동은 화폐적 가치를 만들지만 사실 일은 화폐적 가치 이상의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인공지능과 로봇은 화폐적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생산하고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노동은 대체할 수 있어도 저는 일은 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와 비슷한 얘기를 한 사람이 프랑스의 인문학자인데요. 베르나르 스티글레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제 고용은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렇지만 역설적으로 고용이 죽는다는 얘기는 실업도 죽는 거다. 실업이 될 거라고 하는 우려와 불안에서 이제 해방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용을 아예 없애서 일을 살리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농업에도 적용을 하면 농업과 관련돼서 농민은 없어질 거지만 저는 농부는 남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민과 농부의 차이는 대충 짐작은 하시겠죠. 어감의 차이는요. 아무튼 그런 입장으로 저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 이제 조금 더 연장하면 4차 산업은 일은 대체하지 못할 텐데요. 인공지능과 로봇을 만드는 것도 일이잖아요. 그죠? 그거는 사람이 하는 거죠. 어쨌든 그것도 대체되지 않을 거고요. 모든 걸 다 대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을 인간적으로 사용하게 만드는 것도 일일 거고요. 그것도 인공지능과 로봇이 대체할 수는 없겠죠. 이런 거창한 거 말고요. 우리 개인적으로는 하고 싶어서 하는 일, 가치 있는 일은 대체하지 못할 겁니다. 아무리 인공지능과 로봇이 요리를 한다고 치더라도 아마 사람들은 김치를 담겠죠. 비빔밥을 만들고요. 또 로봇이 아기를 돌보더라도 자기 아이는 자기 손으로 돌볼 거고요. 나이가 많은 부모들은 스스로 케어하겠죠. 저는 일은 남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과 로봇은 농업에 필요한 노동을 대체할 뿐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우리 청년 얘기랑 조금 연결시켜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2010년부터 2013년 정도까지 완주에서 청년 학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도시에서 농촌으로 들어오려고 그래서 이렇게 청년 학교에 많이 왔었는데요. 이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야, 대전이나 서울에 있는 네 친구들보다 네가 더 현명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도시에서 왔기 때문에 자존감이 되게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을 루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술 마시면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 건 있을 거다. 그게 농업 아니겠냐. 4,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니까 없어지지 않을 거야. 네가 지금 힘들더라도 농업과 관련된 일을 찾으면 잘릴 걱정 없이 죽을 때까지 하는 일을 찾는 거니까 지금 대기업에 다니는 너희 친구들보다 네가 더 훨씬 더 나는 똑똑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청년들한테 한 거죠. 네, 그게 먹힌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봤더니 인공지능과 로봇이 농사를 짓는 거죠. 이제 이런 얘기가 불가능해진 겁니다. 더군다나 저도 나이 먹으면 완주에서 조그만 농장이라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이것도 못하는 건가 이런 생각으로 한 3개월을 아주 우울하게 살았습니다. 제 친구인 김성원을 만났는데요. 이 친구는 한 10년 전에 장흥으로 귀농해서 집짓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집과 여러 이제 귀농하는 이웃들의 집을 지었다가 그 경험을 모아가지고 집짓기 학교를 했죠. 저랑 이제 수다를 떠는데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제가 가르친 사람 중에 몇 프로나 집을 지었을까요? 라고 물어보길래 제가 한 5% 이렇게 답을 했더니 실제로는 2%였답니다. 근데 그 뒤에가 더 이제 황당한 말을 했는데요. 그 전화를 해서 그걸 물어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 학교에 갈 때부터 자기는 집 지을 계획도 없었고 집 지을 돈도 없었고 집 지을 생각도 없었다. 단지 배우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김성원은 그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이랬습니다. 박사님, 사람들한테는 건축 본능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단어를 듣는 순간 그냥 이해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풍산개 2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개집을 5번 지었거든요. 사람 집을 못 지으니까 개집에다가 제 건축 본능을 풀고 있었던 거죠. 김성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류가 태어난 이래로 사람의 생명과 자신의 생명과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무언가 지어왔고 그게 DNA에 남아있고 그게 가장 즐겁고 행복한 경험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자기는 건축 본능이라고 부른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얘기를 듣고 다 해결됐어요. 왜 그 대기 오염이 많은 도시에다가 고추대를 꽂고 있는지 이것도 해결됐고요. 왜 그 좁은 아파트에서 똥냄새 나는데 강아지를 키우는지도 해석이 됐고요. 우리한테는 이런 본능이 있는 거죠. 저의 잠정적 결론은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본능에 의한 건 없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걸 정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데요, 세상이 바뀌면 본능에 의한 건 더 같이 있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로봇이 돈가스를 만든다고 하는데요, 5,000원짜리 돈가스가 로봇이 만들었고 사람이 만들었으면 여러분 뭘 드시겠습니까? 저는 사람이 만든 걸 먹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미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데요, 동네 프랜차이즈 빵집이 들어오면서 동네 빵집 다 망한다고 했죠. 근데 지금 동네 빵집 생기죠. 네, 파리바게트처럼 다양한 빵을 만들진 않습니다. 그 빵집들은 나는 식빵만 하겠다, 마카롱만 하겠다, 케이크만 하겠다고 하죠. 근데 버티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사람들이 거기서 빵을 만들고 있는 파티셰의 본능을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해석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바뀌더라도 어쩌면 본능에 의한 일들은 더 같이 있어질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논산에서 제가 계약직 공무원을 잠시 했는데요, 그쪽에 있던 부모로부터 농장을 이어받은 청년들과 간담회를 했어요. 보통 우리 농업 현장에서는 이런 청년들을 금홈이라고 부릅니다. 아무런 기반 없이 농촌에 들어간 친구들은 흑홈이라고 부르고요. 네, 부모님의 농장을 이어받은 친구들은 금호미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그 친구들의 얘기는 금수저는 먹기만 하면 되지만 금호미지만 일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금호미라고 부르는데요, 그 금호미들하고 얘기하다가 비슷한 질문을 했어요. 너희는 다른 데 있는 도시에 있는 친구들에 비해서 행복하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행복하다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난 못 믿겠는데, 행복한 이유를 포스트잇 3개 써가지고 나한테 달라. 그래서 그걸 많이 나온 것 순위대로 제가 붙여봤습니다. 1순위가 뭐였을 것 같으세요? 전혀 예상 밖의 답이었거든요. 엄마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이게 1순위였습니다. 두 번째가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지 않아요. 부모의 농장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았던 거죠. 세 번째가 노력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딸기 농장하고 있는 친구는 복지사인데요, 휠체어가 들어가는 딸기 하우스를 만들고 싶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이 세 가지가 행복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말한 행복의 조건 세 가지랑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잠정적 결론 마지막은 이제 다 돌아오겠구나, 대도시에 있지 않겠구나, 행복을 찾아서 동네로 돌아오겠구나 하는 거가 저의 세 번째 결론이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요, 노동만 하고 죽는 것처럼 가장 불행한 일은 없겠죠. 우리가 일이라고 할 때 돈 버는 일도 있지만 하고 싶어 하는 일도 있고 또 가치 있는 일도 하겠죠. 저는 이렇게 우리 삶에 있어서 균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결국은 이 균형을 맞춰주는 일이 앞으로 우리의 숙제일 것 같습니다. 한데요, 그럼 이런 일들을 또는 농촌에서 또는 우리는 일상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건데요, 농촌의 현실이 농업만 가지고 돈을 벌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로요. 그리고 농촌에 산다고 해서 돈을 적게 쓰지 않습니다. 통계 자료를 분석해 보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고민하고 있는 건 농촌 지역 사회를 조금 바꿔서 그 지역 사회에서 무언가 생산하고 그것을 지역사회에서 소비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역이 자립하거나 순환 경제가 이루어지면 그 속에서 농사뿐 아니라 겸업할 수 있는 일자리가 생겨서 A라고 하는 사람은 경제적인 도움을 받고, 그렇게 생산한 물건을 도시에서 구하기보다 지역사회에서 구하면 저렴하게 구할 수 있으니까 지출이 줄어들어서 농가 경제를 조금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이제 사회적 경제랑 연관이 되고, 또 지역 사회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영국에서 시작된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관련시켜서 이런 일들이 많아지게 그렇게 만들려고 최근에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완주군이 이런 일들을 좀 효과적으로 2010년부터 만들었고요. 그래서 완주군이 매년 500억
매년 100억씩 500억을 지원하면서 농촌에서 굉장히 일자리가 많은 그런 지역으로 만들어놨고, 지금은 그게 10년이 넘어서 지역사회에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그물망, 느슨하게 연계된 그물망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네에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오고 있는데요. 청년 얘기로 조금 다시 돌아가 보면 이런 테레비 프로그램이 많은 이유가 저는 의아했거든요. 그랬더니 문화 전문가가 이렇게 컬럼을 썼더라고요. 저희 세대는 이게 일상이잖아요. 밥 먹고 결혼하고 강아지 키우고요. 지금 청년들은 도시에서 할 수 없는 일이랍니다. 그래서 판타지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을 일상이 판타지가 된 시대라고 부르더라고요. 자, 이렇게 된 거죠. 아까 말씀하셨지만 대한민국은 경쟁이 가장 심한 나라로 바뀌었고, 그 경쟁은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운동장에서 뛰다가 포기하고 많은 청년들이 지역사회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는 꼭 농촌뿐만 아니라 중소도시를 포함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역과 농촌이 잘 사라져서가 아니고요. 그만큼 전체 사회가 힘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전주시장 남부몰, 또 홍성 같은 경우는 농사를 짓는 친구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 우리가 국가 성장이라고 하는, 또는 경제 발전이라고 하는 패러다임의 균열이 같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예전에는 개인이 공부해서 자기 역량을 높이면 정부가 이식한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 도시에서 일자리를 찾았고, 그것이 기계적으로 집합돼서 경제성장을 한 거죠.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갔습니다. 이게 균열이 생긴 거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전국 대학의 영양학과, 식품영양학과의 재학생은 8,500명입니다. 이 중에 반 정도만 자격증 시험을 봅니다. 이미 자격증을 가져도 취업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는 그 중에 반만 취업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사회가 균열이 일어났다는 거죠.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요. 이제 우리는 다른 고민을 해야 되겠죠. 저희 동네 들어온 친구들은 이렇게 삽니다. 여자 청년인데요. 직업이 6개, 하는 일이 6개예요. 3가지는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고요. 3가지는 돈 벌려고 하는 일입니다. 돈이 떨어지면 돈 버는 일을 늘리고, 돈이 충족하면 하고 싶어 하는 일을 늘리며 10년째 살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죠. 문제 없는 이유는 완주 지역사회가 건강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지역에 들어온 청년인데요. 하는 일이 3개죠. 원래는 서울의 민들레라고 하는 대한교육에 있는 활동가였는데요. 제가 가리킨 퍼머컬처 대학에서 공부한 여자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저희 동네에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요. 몫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고 목수를 하는데 도시에서의 경험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저희 동네에 있는 청소년 활동하는 협동조합에서 정규직, 그러니까 상근은 아니지만 프로그램이 돌아갈 때 활동가로 일을 합니다. 3가지를 지역에서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게 우리 청년들의 미래, 어쩌면 우리 사회 전반의 미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고민하다 보니 저도 본능을 찾아야죠. 그래서 고민했더니 제 본능은 요리였습니다. 그래서 10년 전부터 요리를 시작했다가 7, 8년 전에 와이프한테 부엌관리권을 달라고 해서 아예 부엌관리권을 받았고요. 아이들이 대학 가는 고3 때 아이들 도시락까지 싸주면서 고3 시절을 제가 케어를 했고요. 그러면서 요리 실력은 많이 늘었죠. 제가 가끔 저희 동네에서 하는 일은 이겁니다. 장터가 열리면 한잔 상담소라고 하는 간판을 들고 가서 저는 3, 4개 요리를 준비해 나갑니다. 그러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뭐 상담해요 하고 이제 앉죠. 그러면 이제 막걸리 한 잔 받으면서 집단 상담을 하는 겁니다. 네, 돈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돈통이 따로 마련돼 있어서 먹은 만큼 내고 갑니다. 그러면 저는 재료비만 떨고 나머지 돈은 청소년 활동하는 저희 지역에 있는 협동조합에 기부합니다. 아직 제 요리 실력은 돈 받을 만큼은 안 되거든요. 하지만 제 본능도 키워야 되고 그 제 조그만 역량이나마 사실은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 요리 실력을 가지고 대구 중심가에 제가 식당을 내면 어떻게 될 것 같으신가요? 제가 단언컨대 전 망할 겁니다. 하지만 제가 살고 있는 완주군 고산면에서는 될 것 같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전에 귀농인이 모가를 따가지고 모가차를 만들어가지고 1kg에 5,000원에 팔겠다 이렇게 내놨어요. 단톡에다가요. 사람들이 그걸 받았는데 실제로 무게를 달아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1kg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설탕값도 안 나왔겠다 댓글이 쭉 달다가 우리 담합해요라고 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보통 담합은 누가 하나요? 생산자가 하는 거죠. 근데 소비자가 담합하자 그랬고요. 그 밑에 8,000원이 적당해요. 그러니까 좋아요 좋아요 달리고 8,000원 내고 끝난 거죠. 네, 공동구매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상상을 합니다. 제가 은퇴하고 우리 동네에다가 심야 식당을 내면 우리 동네 언니들이 임 박사가 식당을 냈으니까 공치는 날 없이 한 달간은 조를 만들어서 돌아가면서 가져야 된다라고 결의를 해줄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우리한테 믿음은 지역사회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본능을 좀 찾아보시고요. 고민하지 않았던, 관심을 두지 않았던 여러분 동네 마을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이웃도 만나보시고 또 동네에 있는 청년들하고도 얘기도 해보시고 그래서 자본주의가 밀고 들어오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성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